북한 상황이 궁금한데요. 접경 지역 표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접경 지역 분위기 살펴보죠. 백길정 기자. 네. 지금 어디에 나가 있나요? 저는 연평도 망향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섬이 바로 북한 해안포가 있는 장제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오늘 오전에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지금은 날이 흐려 해안 포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른 오후에는 장제도 뒤편에 있는 개머리 해안에서 북한이 포문을 개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엔 북한 땅에서 폭음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은 지난 1, 2년 동안 계속 들리고 있는 소리라며 북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폭음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연평도 인근 해상과 지상에서 미리 계획돼 있던 서북도서 순환 군사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연평도를 나간 전력을 대신해 육지에서 대체 병력이 들어와 전력 손실은 없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평도 망향전망대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북한 상황 살펴봤는데 현재까지 긴장감은 감돌고 있지만 특별한 특이 동향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김여정 담화는 일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청와대의 강력한 메시지 이후에 조선중앙통신이 논평 형식으로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다. 이 사람들 적반하장이라는 뜻이 뭔지는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제 군사 도발, 군사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요. 일단 경계를 좀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진지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총에 대검을 꽂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표매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에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 폭파 사흘 만에 북한이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좌시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1차적인 첫 단계 조치에 남조선 당국이 분별을 잃었다. 실로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최고 전원 모독에 더 이상 자비로울 수 없다. 이런 형식의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오늘도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좀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논평 형식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어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국자나 이제 당국자 중에도 고위층도 아니고 예. 그냥 통신사에서 그렇게 논평을 나온 거는 일단은 조금 한 템포 쉬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총참모부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승인 과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김현철 장관이 또 사임하고 나름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좀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나 통일부 차관 그리고 그 합참의 저 작전 부장 그러니까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에서 좀 강력하게 예.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조로 네. 강력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거를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남북 관계 자체를 완전히 지금 깨려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원성을 자기 그 북한 지도부에 쏠리지 않고 남한에 돌리려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나타나지 않고 아직까지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닌가. 예. 그들도 약간의 고민을 하면서 이제는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고 좀 관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혹시 미국의 전략 자산의 움직임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략 자산 자체는 뭐 전략 자산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 문제를 그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고 일단은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감시 정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를 의식하기보다는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사실 우리 정부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만큼 지난 한 10년 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치면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에 잘해준 정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이 우리의 정부한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최고로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미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의 협상인 북핵 협상이 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안 되는 걸 예.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비난해야 될 거는 그들이 당연히 비난해야 될 거는 미국인데 예.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거칠애로 그냥 좀 유감이다 정도 하고 우리는 완전히 뭐 그냥 그 날을 세워가지고 막 마치 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저러는데 예. 정말 사대주의의 극치다. 우리 정부를 사대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땐 북한은 그야말로 사대주의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야당으로서는 크게 공격받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힘든 측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였던 윤건영 의원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는 그러겠죠. 글을 썼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정말 6.25 때 엄청난 희생을 당한 분도 있고 또 그간에 수많은 그 도발과 그 공비들 와가지고 막 그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공작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도 시해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아웅산 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예. 또다시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 자충수죠. 그렇죠. 그나마 남한에서 대화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낮추게 만들고 그 강경 기조로 가야 된다는 분들 이게 나서게 만드니까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들도 아마 그런 계산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도의 도발을 할 때는 목함지뢰 사건 때처럼 우리가 최고도로 경계 태세 강화하고 진짜로 임전 무태 태세로 전면 예. 대결할 태세를 갖추면 그럼 대화합시다. 그렇게 나올 수도 그렇겠죠. 있다라고 좀 봅니다. 예. 자,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들을 좀 들어보실까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느니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느니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며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해볼 심산으로 눈을 질끈 감고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대는 꼴을 지켜보았다. 여지껏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묵인했다는 우리의 다불림 앞에 시달리고 쫓기우던 데다 제 집안 내부에서도 굴욕적인 저자세 정책, 북하명에 굴종하는 정책이라는 비난 공세를 수다하게 받아왔은지라 그래도 이번만은 체면 유지가 절실했던 모양이다. 예. 자, 최경철 의원. 예. 지금 이제 소강 상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긴장 상태인데 최 의원이 보시기에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다면 어떤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좀 공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의도는 아까 홍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스탠스는 이거죠. 냉면값을 반드시 남한에 받아내서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주겠다. 예. 이것을 지금 인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압박을 하면 남한에서 미국을 움직여서 제재를 좀 풀 것이고 그렇다면 남한이 우리한테 냉면값을 갚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밥에 고깃국 밥상 크게 한번 차린다. 이것으로서 인민들을 지금 계속 다독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먹힐 만한 어떤 적합한 작전이 나올까 지금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인데 북한이 빨리 못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동원할 만한 형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돈은 적게 들면서도 남한이 금방 냉면값을 내놓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전략적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작전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은 항상 먹는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는 잘 되는데 좀 배가 고파요. 차지원 교수 네.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북한이 지금 오늘 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게 돌부처도 웃길 추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진짜 우리가 이 적반하장이라는 표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런 어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재를 내가 알렸다. 이건 일종에서 우리 어디서 사극에 보면 사또 재판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또 재판은 뭡니까? 사또가 결론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재판정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피고인들이 말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네. 내가 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부분들은 뭐 좀 나름대로 이 관심과 이 지금 그러니까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부분인데 일종의 막무가내식 지금 생떼를 떼고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낯간지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북한의 체제라는 것 자체의 속성상 그런 뭐 합리적인 그런 그 내부 비판 이런 것들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뭐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다 이렇게 이게 다 한쪽으로 쏠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힘의 이 추가 지금 일종의 남쪽 때리는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궁극적으로는 남쪽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뭐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이 지금 그 북미 간의 비핵화 이 협상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만 나름대로 이 자신들의 목줄을 지금 겨누고 있는 이 대북 제재가 풀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는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대해서 강한 지금 압박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그 강한 압박이 안 통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제가 가면 어떤 식의 또 더 엄한 더 강한 수단을 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홍현익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고 또 군에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밝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최근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의도를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북한은 지금 그 내부에 하는 말일 것 같아요. 북한 내부에 이렇게 책임 전가를 대한민국 때문에 이렇게 됐다. 따라서 본인들 그 위정자들의 잘못이 없다. 이런 취지의 내부 단속용으로 보이고 따라서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본인들과 같이 하면 이런 면이 유리하다, 이런 면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설득용이 하나 아니고 두 번째는 조건부 협박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 이런 조건부 협박이 없다는 것은 그냥 마냥 비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했다, 너네 때문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론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겠지만 군사적인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취해왔던 대북에 대한 협상의 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해법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미국의 역할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또 1년간 더 제재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미국입니다.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으로 이동훈 한반도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스티븐 비건 차관을 만났는데요. 어떤 해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시죠. 북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 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지난 2년간 남조선 당국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제재의 틀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 오늘 북남 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나온 비극이다.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 당국자가 외세 바지가랭이를 넣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동훈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예, 비건 부장관을 만나실 예정이고요. 한미 수석대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응 방안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대응 방안 중에 혹시 대북 제재 해제나 면제와 관련된 사안도 포함되는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할 텐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예, 홍 박사님, 네. 지금 뭐 외교부에서는 저렇게 원론적인 답변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이제 비건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일부러 그냥 북한이 저러니까 갑자기 간 건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지금 미중 간에 그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제츠 그 정치국원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 정상회담 바로 밑에 최고위급 회담 한 거죠. 예. 해서 거기에 비건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스티렐 동아태 차관보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 동북아 문제에 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하고 예. 대화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북핵 문제 논의됐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일단 듣는 거죠. 그게 본래 방문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이 지금 북한이 막 저렇게 치고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에게도 뭔가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이제 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미국은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진전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 계속해서 연합뉴스 같은 데서 물어보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단 비핵화와 그게 병행이 돼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북미 간에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남북 간에 이를테면 개별 관광이라도 한다 그러면 미국은 아마 좋게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남북 간의 경협과 그 관계 개선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다는 건 미국은 속으로는 그 뭐 한국에 계속 맨날 말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말릴 필요가 없게 됐구나. 안도의 한숨을 일단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의 상황이 이제 지나쳐서 남북 간의 교전이 벌어진다든지 그럼 미국도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건 원치 않겠죠. 그래서 이동훈 본부장이 아마 했음직한 얘기는 지금 상황을 급하게 관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북한이 근본적으로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북미 간의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미국은 계속 대화는 하자 그랬어요. 근데 북한에서 마치 우리한테 하듯이 맨날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만 하지 자기들이 원하는 건 아예 안 주니까 대화에 소용없다. 따라서 대화에 안 나오는 건 북한입니다, 지금. 북미 대화에서.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좀 대화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모종의 카드를 해주기를 분명히 요청은 했을 텐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인종차별 시위에다가 거기다가 뭐 코로나19에 정신없죠. 거기다 뭐 지지도 막 떨어지는데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김정은을 만나서 지지도를 올리겠다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을 만나는 건 모험입니다. 자칫하다 낭패를 가져오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질 그렇죠. 수도 지금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뜻 못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건 부장관 만나서 좀 설득력 있게 뭔가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단 김두관 의원 같은 분은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풀자. 개성공단도 다시 돌리고 또 금강산도 관광객 보내고 이렇게 하고 뭐 미국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좀 있기는 있습니까?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문제로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아마 재선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오히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로 그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뭐 북한 김정은한테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볼턴이 망쳤다 이러고 있어서 이거를 뭐 아마 더 뒤집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면 저는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뭐 해주기를 바라거나 이러기보다는 암묵적인 무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자잘한 걸 이렇게 해나갔을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다. 예. 명시적으로 표현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개성공단이나 물론 뭐 금강산 이런 것도 좋지만요. 저는 아마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분명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도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암묵적인 무기는 해주는 그런 예. 방식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아마 그런 식의 좀 대화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이런 지금 어쨌든 1단계에서 멈춘 거잖아요. 그건 잘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안 나가게, 더 악화되지 않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 긴장이 고조될수록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어쨌든 북미 간에 직접 부딪히게 되면 뭐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데 예. 그런 어떤 상황을 좀 피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완전 주도권을 못 잡더라도 어떤 중재자 역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불편해하는데요. 특히 한미 워킹 그룹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박사님, 한미 워킹 그룹이 뭡니까? 재작년에 이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에 이제 타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곧 뭔가 막 실현이 돼 갈 것 같았는데 뭐 냉랭한 감이 싱가포르 그 회담 이후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정부에서 평양에 이제 가서 대통령께서 직접 김정은하고 그 약속을 받아왔죠. 이 영변의 핵만 폐기하면 미국에게 상응 조치를 받아내겠다. 거꾸로죠, 사실은. 예.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핵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못 박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합의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막 나가면 미국은 어떻게 보면 북핵의 진전을 가져와야 제재를 좀 풀어주는데 남북 관계가 너무 나가버리면 이게 미국이 끌려가는 모양새죠. 예.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란 걸 만들어서 한국 정부가 너무 속도를 미국을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네. 좀 조정을 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취지는 상호 이제 한미 동맹으로서 공동으로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자였는데 사실 미국이 한국한테 어떤 정책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뭘 물어보기 위해서 그 조정회의를 한 적은 전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우리 정부가 뭘 할 때는 반드시 거기를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북미 관계가 진전이 안 되니까 미국은 사사건건 소극적 또는 예. 부정적 예. 태도를 보여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려면 한미 관계에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국내 여론을 볼 때 한미 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주저하거나 또는 안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한테 전부 허락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차지원 교수, 우리가 예. 한미 워킹 그룹 만든 것도 한국과 미국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좀 개선시키려고 만든 건데 일이 잘 안 되니까 네. 한미 워킹 그룹이 오히려
남북 간의 개선을 막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을 북한이 갖게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한미 실무 그룹이 일종의 그러니까 굴레로 작용하고 예. 있다. 남한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뭔가 지금 그러니까 대북 유화 정책, 협력 그 남북 뭐 경협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쪽의 하나의 족쇄가 되고 있다. 그러한 걸 왜 일찍 깨지 못했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한반도에 있어서 모든 이 지금 그 남북 간의 그러니까 걸림돌 자체는 결국 미국이고 그 미국이 남한을 통제하는 수단이 바로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실체를 왜 문재인 정부는 진작 그걸 갖다가 깨우치 못하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모든 지금 파탄의 원인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예. 저는 사실 뭐 북한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막무가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건 한미 워킹 그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특히 이 통일부를 비롯해서 남북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그게 좀 위축됐던 측면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종전부터 했었거든요.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한미 워킹 그룹에 통일부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통일부는 좀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한미 워킹 그룹은 외교 라인에서 하고 지금 남북 문제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좀 북한과의 독자적인 뭔가 이 좀 그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지금 요구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예. 사실 이번에 뭐 지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1월 1일 날 대통령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남북 관계를 평가하면서 지난 한 해 남북 관계가 크게 진척되지 못해 아쉽다. 뭐가 잘못된지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의 적극성이 조금 결여됐다는 그러한 반성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아마 북한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이제 우리 아픈 부분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워킹 그룹과 관련된 녹취들을 좀 들어볼까요? 한미 워킹그룹이란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면서 국제 예를 들면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에서조차 허용된 것도 한미 워킹그룹이 와서 막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의 결과는 2019년에 어느 정도 누적된 결과가 지금 표출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근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실무자 그룹인 워킹 그룹에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오히려 정상들이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워킹 그룹에서 제약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워킹 그룹을 해체하거나 워킹 그룹의 그 구성원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당에 저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워킹그룹이 결과적으로 또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를 막아왔던 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제재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워킹그룹이 필요했던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민국이 낄 수 있는 통로가 됐던 것도 또 맞아요. 그리고 아까 모 의원께서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된 것을 워킹그룹에서 막은 것은 없다라는 또 신문의 보도가 있단 말이죠. 네.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예외로 허용해달라고 하는 어떤 외교적 창구를 워킹그룹을 이용해가지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호소하는 이런 통로로 활용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워킹그룹이 마치 특별한 목적 없이 쓸데없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막는다라는 관점에 동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그 관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과 대북제재 대열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홍현익 박사께서도 미국이 정말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점에는 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최근에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책을 하나 펴냈죠. 그 일이 일어났던 방, 이 제목으로 펴냈는데 거기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풀어낼 그런 생각도 능력도 없는 것 같더라. 이런 내용을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몇 가지 관련된 녹취들을 들어보시죠. To the decision either to accept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his very bizarre regime or consider the use of military force. What I've said in private now is behind me, at least effective April the 9th, and the important thing is what the president says and what advice I give him. Six-party talks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North Koreans objected to my characterization of Kim Jong-il, Kim Jong-un's father, as a dictator and other things. They called me human scum. They called me a bloodsucker. Blow up the entire process of talks because he felt that it wouldn't end up in the U.S.'s favor in the end. Putin thinks he can play him like a fiddle. I think Putin is smart, tough. I think he sees that he's not faced with a serious adversary here.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There really isn't any guiding principle that I was able to discern other than what's good for Donald Trump's reelection. Very simple. I mean, as much as it's going to be broken, this is highly classified. That's the highest stage. It's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최근출연 뭐 볼턴에 대한 평가하는 여러 가지 뭐 엇갈립니다만 하여튼지 저런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씁쓸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요즘 세계 정세를 무국 체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 혼자서 세계 경찰을 하던 일극 체제에서 미국도 사라져버린 그냥 모든 나라들이 그냥 군웅할거하는 무국 체제에 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 리더십이 미국에 등장함으로써 생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런 사실들이 폭로되었는데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인도 군인들과 중국 군인들이 난투극을 벌여서 20여 명의 인도 군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까? 총리와 정상통화를 하면서 당신 나라는 중국하고 국경도 안 맞대고 있는데 왜 그리 중국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하냐.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기본적인 지리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트럼프 때문에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지금 엄청나게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이라고 하지만 한미 주둔군 비용협정도 아직 트럼프가 사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기본적인 국제정치에 대한 질서에 대한 시각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세계 정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이번 11월 선거에서 아마 이 부분을 미국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홍 박사님 사실 볼턴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강경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뭔가 좀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고 했다가 이제 잘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오히려 전쟁광, 미치광이 이렇게까지 욕을 듣는 형국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볼턴 때문에 우리가 더 걱정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부시 행정부 때 그랬죠. 부시 행정부 때 볼턴은 네오콘 중에 대표자였는데 네오콘은 이제 기독교 원리주의자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회교도들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동참하는 나라는 우리의 친구지만 동참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라.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테러 전쟁하는데 동참 안 하면 우리는 같이 안 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독단적으로 테러 전쟁에 나서게 하는데 뒷받침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많은 비용을 소모해서 결국은 미국이 2008년에 경제 위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로 이제 탄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유색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볼턴이 기여한 거죠. 부시 행정부가 너무나 정책을 못했는데 그걸 볼턴이 뒷받침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기용할 때 큰일 났구나. 이게 그냥 북한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정책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볼턴의 얘기에 따르면 북핵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고 정상회담 또는 재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국민의 지지도만 올리는 일은 무슨 일이라도 했는데 이를테면은 자기가 얘기한 그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했잖아요.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상회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주변에서 볼튼을 비롯해서 주변의 참모들은 지금은 정상회담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CD를 전달해야 된다. 그거 세계의 카메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국익보다는 개인의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너무 분명한. 그냥 참 너무 미국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미국 때문에 마음을 끓이고 있는데요. 또 미국 내에서 저런 거 벌어지는 거 보면 참